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핵심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이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말 잘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NCS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직장이라는 공간, 업무라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친화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반 목표는 일 경험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과 저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강의는 발표를 잘하는 법이나 대화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직장에서 실제로 일을 잘하기 위한 필요한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동료와 협업할 때, 또는 문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때처럼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효율, 조직 내 갈등,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목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정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NCS 시험에서도 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된 문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소통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하나의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있는가 하면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 저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상대방이 말을 이해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NCS 관점에서 개인의 태도보다도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왜 방해받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의 문제 유형 역시 단순 개념 암기보다는 상황 제시형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이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NCS에서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념을 분명하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인 커뮤니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단어는 공통,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의사소통이란 나의 생각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공통된 이해에 도달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NCS 문제에서 종종 의사 전달을 했다는 표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 전달은 일방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의사소통은 반드시 상호 교류와 이해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포인트다. 그래서 쌍방향적 과정이다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정보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견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더라도 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그 성격과 중요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시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장에서 의사소통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업무 수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전달 경로, 표현의 적절성까지 모두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죠. 직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역할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 고객과의 소통 등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위치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원활한 조직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죠.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이 되면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수정이 발생하게 되죠. 이는 곧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요.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기 증진입니다.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경우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고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NCS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조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직장인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죠. 업무 지침, 규정, 일정, 변경 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적은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이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지각 차이를 줄이고 선입견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각자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내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조직은 단순히 관계가 좋은 조직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역시 시험에서 자주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업무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구성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죠. 반대로 소통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쌓이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업무 성과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적인 대화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게 문서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판단해서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알맞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실 수 있는데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읽고 문서의 핵심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 종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문서 작성 능력은 업무 관련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문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조금 더 권위감이 있고요. 정확성과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 역시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혼란과 곡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언어적인 측면인데요. 언어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목적에 맞춰서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경청 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이고요. 의사 표현은 내 의사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문서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조금 정확성을 높이기 힘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이해하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전달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해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요소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과 확인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가 전달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엇갈린 정보로 인해서 업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저의 요소는 메시지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흔히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복잡하거나 핵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동시에 전달하거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NCS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의사소통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죠. 세 번째 요소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다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눈치나 암묵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오히려 오해와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후 검토와 피드백의 활용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한 이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말을 한 사람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 내 행동이나 이해 방식을 개선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점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조직 내부에서 익숙한 용어라고 한다더라도 조직 외부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잡한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흔히 듣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NCS에서는 경청을 매우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죠.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사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때 의사소통은 훨씬 더 원활해지죠. 마지막으로 각 중요한 개발 방법은 바로 감정의 억제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상대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의사소통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의사소통보다는 평정심을 되찾은 후에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의사소통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 능력은 타고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개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수준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위 능력으로 와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까? 문서 이해부터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런 문서 이해 능력이 있고 문서의 역할이 또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은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메모 등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해서 통합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지시의 적설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문서는요, 결국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타인의 의사를 또 전달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또 지시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좀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문서 이해 문제를 풀 때 내용 있는 데에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NCS가 묻고 싶은 것이 이 문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서에서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게 되죠. 자, 제일 먼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문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공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격과 형식을 따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작성을 해야 하고 최종 결제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됩니다. NCS에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 공문서를 읽었을 때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 내용 이해에 넘어서서 권한과 절차에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적어서 놓은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프로젝트나 계획을 문서 형태로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그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설득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서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문서 이해에서 기획서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보다는 의도와 목적, 즉 이 기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은 기한서입니다. 기한서는 회사 내부에서 업무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사내 공문서라고도 불리죠. 이 기한서의 특징은 보고보다는 요청과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한서를 읽을 때는 현재 상황이 무엇이고 작성자가 상급자나 조직에 어떤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특정 업무나 사건에 대한 현황, 진행 상황 또는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보고서의 핵심은 사실과 결과입니다. 특히 연구나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NCS 문제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다음 단계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경우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 설명서인데요. 설명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사람이나 제도의 성질과 작동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서는 대체로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죠. 따라서 설명서를 읽을 때는 전문성보다는 이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핵심 기능이나 사용 방법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보도자료의 목적은 사실 전달이면서 동시에 이미지 형성과 메시지 관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서 표현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가, 어떤 정보를 강조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자기소개서도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성장 과정, 뭐 가치관, 지원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레터와 메모입니다. 비즈니스 레터는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형식의 비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이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죠. 반면에 비즈니스 메모는 업무상 중요한 핵심 사항이나 아니면 추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는 간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놓치는 업무 누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간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읽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종류, 설명서의 종류, 비즈니스 메모의 종류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와져 있는데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 보고서입니다. 영업 보고서는 재무제표처럼 숫자만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영업 상황을 뭐 문서로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문서죠. 그래서 왜 매출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처럼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나 사건의 수익과 지출 결과를 정리한 문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 계획보다는 과거 결과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일일 업무 보고서와 주간 업무 보고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일일 업무는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는 문서이고요. 주간 보고서는 한 주간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죠. 그래서 이동 경로보다는 출장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출장 결과가 향후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의 보고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론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회의 보고서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즉 결정 상황과 그다음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명서는 크게 상품 소개서와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요. 상품 소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요. 상품의 특징 그리고 장점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 제품 설명서는 조금 달라요. 제품 설명서는 구매 이후를 전제로 해서 제품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용과 그다음 안전이 목적이죠. 이 두 문서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메모의 종류인데요. 전화 메모의 경우에는 업무나 개인적인 전화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메모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에서는 중요한 전달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 회의 메모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향후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 메모는 개인이 추진 중인 상대방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 누락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6개의 그 문서 이해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절차대로 제대로 밟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문서의 목적입니다. 문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는가라는 것이죠. 공지인지, 보고인지, 요청인지, 설득인지에 따라서 읽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에는요, 이 문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 배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문서 서두, 작성 배경 설명, 현황 제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서의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문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표나 그래프, 목록의 형태로 제시된 정보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문서 이해 핵심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문서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 단계에서 요구 사항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글을 다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또는 흐름, 요구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문서 전체의 논리가 하나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시험에서도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이제 문서 이해 능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서 이해 능력이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었다면 문서 작성 능력은 그 판단을 바탕으로 조직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문서 형태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를 고려해서 조직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문서 작성은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회사의 목표, 정책, 전략, 업무 지시, 성과 보고 이러한 거의 모든 조직 활동이 문서로 기록되고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없으면 조직은 방향을 잃게 되고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지게 되죠. 그다음에 문서 작성은요, 또 직업인의 핵심 업무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게가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문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죠. 즉, 왜 이 문서를 쓰는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먼저 정리한 뒤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불분명하면 결국 문서를 읽는 사람에게도 혼란만 줄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조직의 기준과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서는 나만의 글이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서의 대상, 그리고 목적,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표현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획서나 제안서의 경우에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기대 효과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즉, 이 문서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에 따른 문서 작성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요청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거나 절차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공문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홍보물, 보도자료, 제품 설명서와 같은 문서가 이제 여기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공통점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요청이나 협조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업무 지시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서는요, 선택이나 협의의 의지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안이나 기획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획서나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문서에서는 작성자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예측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다섯 번째는 약속이나 추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고객에게 제품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거나 이직하려 할 때 상사가 작성해주는 추천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문서는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서의 종류와 작성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종류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작성 원칙을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이 어 공문서입니다. 네, 공문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문서는 이 조직을 대표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문서는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대상, 요청사항, 기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공문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문항의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법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기획서 작성법입니다. 기획서는 미래지향적인 문서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주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기획이 필요한지, 어떻게 실행할 건지, 실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어만 강조하고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하지 안 되는 부분들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요, 객관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보고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설명서 작성법인데요. 설명서는 독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반 소비자로 하는 설명이냐, 아니면 이 내부 직원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일반 소비자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전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핵심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좀 더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고 내부 직원이나 전문가 대상으로 할 때에는 어, 일정 수준의 뭐 전문성을 전제로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일단은 뭐 간단하게 표제도 좀 적어 주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항상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글이 너무 많으면 데이터를 많이 읽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나 다이어그램, 이미지와 같은 이런 시각화를 활용을 해서 접근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청 능력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NCS에서는 이 경청을 의사소통의 기본 자세고요. 그다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와 감정까지 공감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요.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게 그 내용에 통해서 이제 외적으로 또 표현을 해 주는 거죠.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질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들은 게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공감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소극적 경청인데요. 듣기는 하는 거예요. 자, 경청을 하게 됐을 때 특별한 반응 보이지 않고 이런 수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자르거나 다른 이제 화제로 돌리지 않고 상대방 의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소극적 경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NCS에서 말하는 경청은 적극적 경청이 주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경청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먼저 짐작하기입니다. 짐작하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 경험이나 아니면 선입견으로 '아, 이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 생각을 확인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다음으로 대답할 말 준비하기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느라 정작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걸러내기입니다. 걸러내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내가 불편하거나 듣기 싫은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이런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이죠. 네 번째 방해 요인인 판단하기입니다. 판단하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평가하는 태도죠.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돼."라고 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이후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생각하기입니다. 이것은 대화 중에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뭐 현재의 대화 상황 자체를 아예 회피하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는 조언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돕기 위해 조언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게 조언이 아니라 공감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 섣부른 조언이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다음 언쟁하기입니다. 언쟁은요,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듣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상대의 말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청이 완벽히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존심 세우기, 그리고 슬쩍 넘어가기, 비위 맞추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존심 세우기는 내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는 태도고, 비위 맞추기는 갈등 피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동의해 버려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 버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청을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청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예요. 몸의 방향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마주 앉는다는 게 지금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이나 다리를 꼬지하는 자세로 상대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상체를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행동은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있다, 적극적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호적인 눈맞춤입니다. 이 눈맞춤 역시 경청의 핵심 요소인데요. 눈을 맞춘다는 것이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으로는 비교적 편한 자세에서 안정된 태도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경직된 자세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경청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태도가 되었다면 훈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라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의식적으로 말을 조금 줄이고 듣는 시간을 좀 더 늘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요약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죠.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핵심만 전달해서 다시 말해 보는 연습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질을 점검하는 거죠. 어 자, "왜 그렇게 했어요?"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은 다른 느낌이죠. 같은 걸 물어보고 있지만 이런 질문의 질 역시도 연습하시는 것이 이제 경청하는 방법이고 "왜?" 라는 말보다는 어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 관점에서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공감을 위해서 상대방 말에 담겨 있는 감정, 생각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반응해 주시는 게 공감적 반응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느낀 상대방의 감정을 또 경험하고 그 감정을 다시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자, 의사 표현의 기본 원칙은 이제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고 내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상황에서 오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간결성이고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 안에서 이제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체 언어는 비언어적인 부분들로 신체의 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표정이나 손짓, 몸짓, 발짓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사 표현하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주장하는 것, 즉 설득이 주 목적이고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청자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지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의사 표현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말하기, 의례적, 친교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연설, 토의, 토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 문화적, 행사와 같이 어떠한 의례 절차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으로 식사나 주례, 회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친교적이다라고 하는 건 매우 친근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대로 주제를 주고 말하고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표현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런 맺은 관계를 또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바꾸거나 결정하게 도와주고요. 그다음 성격, 능력, 매력 등을 타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의사 표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또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연남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이나 발표 이런 청중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통제를 좀 하면 구두 표현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건데 이 공포증 계속 말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을 할 때 그냥 말로 표현을 하는 걸 장단, 긴 거 짧은 거 뭐 요런 의미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발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발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죠. 빠르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 그 말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쉼을 통해서 함께 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다음으로 이 비언어적인 요소 중요합니다. 우리 경청에서 말씀드렸어요. 몸의 방향,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세를 통해서 또 감정을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 그리고 몸짓 요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유머도 그냥 단순히 막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라든지 좀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요러한 것들이 조금 사용이 된다면 조금 더 다채롭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담기도록 내용을 적절하게 메시지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을 때 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와 경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피드백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 반복적 전달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단순히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샌드위치 화법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칭찬과 질책, 격려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질책의 말을 가운데다 두고 앞뒤에 쿠션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칭찬을 하신다거나 뭔가 분위기 전환 용도로 간단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구할 때는요.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혹이나 거절을 당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싫어하거나 요런 내색은 안 된다. 요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응해 줄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할 때에는 어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된 포인트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보게 되면 문 안에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해서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요청하고 싶은 도움이 100이라면 예스할 수 있도록 처음에 60, 50 해서 점차 도움의 내용을 늘려서 허락을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얼굴 부딪히기 기법은 처음에 도움 크기가 50이라면 일단 100부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래 그러면 그다음 거 해 보면 네 쪼끔 더 미안한 마음의 보상을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의사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업무상에서 외국어를 읽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응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느냐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은데요. 외국어 능력은 이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업무 상황에서 외국어로 듣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쓰는 거,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로 업무 상황에서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이제 의사소통할 때 외국어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기초 외국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해외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 요런 경우들에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고 있고, 외국인과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표정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의사소통과도 연결되더라. 요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 요런 얘기인데요. 자, 그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도 피해야 되는 부분들, 팔이나 다리 꼬는 거, 이거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경청하는 자세와의 연결성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표정 없이 말하는 거, 요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조금은, 어, 무례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이 내용들, 이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듈형 문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